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 덕분에 태양계 초기의 비밀을 품은 전체 세레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 18세기에 나온 좀 신기한 수학 법칙에서 시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티티우스 보대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행성들이 태양에서 떨어진 거리가 이상하게도 어떤 수학적인 규칙성을 따른다는 그런 경험적인 법칙이었어요. 경험적인 법칙이요? 네. 이게 수성부터 토성까지는 이게 제법 잘 들어맞았거든요. 근데 뭐 물리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관측 결과를 보니까 이런 패턴이 있네? 이런 느낌이었죠. 패턴. 근데 그 패턴을 보니까 화성이랑 목성 사이 대략 한 2.8 AU 정도 되는 지점에는 뭔가 비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 꼭 퍼즐 조각 하나가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 사라진 행성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했겠군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1801년에 이탈리아 천문학자 주세페 피아치라는 분이 그 근처에서 새로운 천체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세레스. 네, 바로 세레스였죠. 처음에는 다들 이걸 행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행성은 아니었던 거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름이 한 940km 정도 되고요. 소행성대에서는 뭐 가장 크고 전체 소행성대 질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 크긴 한데 행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006년에 국제천문연맹에서 명왕성이랑 같이 외행성으로 분류를 했죠. 외행성이요? 그 기준이 뭐였죠? 그러니까 스스로 중력 때문에 동그란 모양은 유지할 만큼 충분히 크긴 한데 자기 궤도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을 다 밀어낼 만큼 뭐랄까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지는 못한다.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피아치가 세레스를 발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큰일이 났다고요? 아, 네. 이게 정말 문제였는데 관측을 몇 주밖에 못했어요. 근데 세레스가 하필이면 태양 쪽으로 쓱 움직이면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찾자마자 잃어버렸네요. 그렇죠. 당시 기술로는 그 몇 주간의 짧은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걸 다시 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뭐랄까 진짜 망망대해에서 바늘 찾는 격이었죠. 와, 정말 막막했겠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수학자 가우스가 등장하는 거군요. 네.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 근데 아무리 가우스라도 그 몇 주치 데이터만으로 사라진 천체 궤도를 예측한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가우스가 이 엄청난 도전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혁신적인 수학 기법을 개발해냅니다. 그게 바로 최소 제곱법이에요. 최소 제곱법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뭐냐면 관측값에는 항상 오차가 있잖아요. 그 오차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잘 다뤄서 여러 관측 지점들로부터의 오차 합계를 가장 작게 만드는 그런 최적의 궤도를 찾아내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오차들의 제곱을 다 더해서 그 합이 제일 작아지는 값을 찾는 방식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측정값에 있는 오류를 수학적으로 최소화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짜 값을 추론해내는 거죠. 와, 단순히 오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차 자체를 이용해서 최선의 답을 찾는 거군요. 네, 그래서 가우스는 피아치가 남긴 그 불완전한 데이터, 어떤 기록에는 뭐 달랑 관측값 3개만 썼다는 말도 있거든요. 네, 정말 3개요? 네, 뭐 정확한 개수는 기록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아주 적은 데이터만으로 세레스의 궤도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해낸 겁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그리고 실제로 1801년 연말에 다른 천문학자들이 가우스가 여기 있을 거다라고 예측한 바로 그 지점에서 세레스를 극적으로 다시 찾아냈죠. 이야, 정말 영화 같은데요? 이 최소 제곱법이 그럼 천문학 말고 다른 데에도 많이 쓰이나요? 그럼요. 엄청나죠. 최소 제곱법은 이후에 뭐 통계학, 데이터과학, 공학, 경제학, 데이터를 다루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할 때 흔히 쓰는 회귀 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본 원리가 바로 이 최소 제곱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관측의 한계가 오히려 이런 엄청난 수학적 혁신을 불러온 셈이죠. 자, 그럼 다시 세레스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까요? 이 외행성이 오늘날에는 왜 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가요? 네, 세레스는 소행성대의 왕이면서 외행성이라는 좀 독특한 위치에 있잖아요. 특히 그 나사의 던 탐사선이라고. 던 탐사선 들어봤어요. 네, 이 탐사선이 2015년부터 세레스를 아주 집중적으로 탐사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이 던 탐사선이 또 대단한 게 이온 엔진이라는 특수한 엔진 덕분에 소행성 베스타를 먼저 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세레스까지 날아갔거든요. 두 군데나 간 거예요. 네, 최초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소행성 궤도를 도운 탐사선이죠. 그래서 던 탐사선이 세레스에서 뭘 그렇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물의 흔적이요. 네, 물이요? 소행성이요? 네, 표면에서 그냥 얼음 형태의 물뿐만 아니라 물 분자가 깨지면서 생기는 그 수산화물 이온이라고 하죠. 그 흔적도 아주 많이 발견했어요. 수산화물 이온,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레스 표면 바로 아래에 상당한 양의 물, 그러니까 얼음 상태의 물 저장고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와, 태양계 안쪽 그것도 소행성대에 그렇게 물이 많다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물은 뭐 아시다시피 생명 존재의 핵심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세레스에 예전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도 지하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당연히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생명체 가능성. 네. 그리고 또 소행성이라는 게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물질들을 비교적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같은 암석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겁니다. 아, 태양계 형성 초기의 타임캡슐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 나왔던 그 티티우스 보대 법칙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그냥 우연이었던 건가요? 아, 네. 결국에는 해왕성 이후로는 이게 전혀 들어왔질 않아서요. 과학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허허, 좀 허무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 틀린 예측 덕분에 결국 세레스랑 소행성대라는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가우스의 최소 제곱법이라는 위대한 수학적 도구까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점이죠. 아, 그러네요. 틀린 예측이 오히려 더 큰 발견을 이끌어낸 셈이네요. 네, 실패한 아이디어가 때로는 더 큰 발견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은 정말 하나의 수학적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사라진 천체를 찾고 또다시 찾는 과정, 천재 수학자의 놀라운 혁신, 그리고 현대 우주 탐사를 통해 밝혀진 물의 흔적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레스는 여전히 태양계 초기 역사의 비밀과 또 어쩌면 생명의 실마리까지 품고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천체죠. 그리고 가우스의 그 번뜩이는 수학적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 작은 세계의 비밀에 다가서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처럼 때로는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발견과 어떤 수학적인 통찰력이 딱 만나서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확 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레스처럼 우리 태양계 내부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천체에서 물의 흔적을 찾는 것이 저 멀리 있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것만큼이나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